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탈당을 계기로 김종인발 정계 개편이 이뤄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르 김종인의 다음 선택은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거치에 대해서는 좀 언제? 거치? 거치에 대해서는 자꾸 안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탈당한다고 그랬는데 뭐. 당 지도부도 유력 대선 입자로서는 경쟁자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 얘기가 뭐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따구 소리를 갖다 했는데 본인이 무식해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어. 김종인 박사님을 선대위의 원톱으로 그렇게 모신 거고요. 네, 차르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지금부터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옆에 나와 계신데요. 차르가 떠났습니다. 거취 묻지 말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탈당을 선언했네요. 네, 지난 예. 4.13 총선 이후로도 더 이상 킹메이커는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곧장 이제 킹으로서 대권 주자로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관측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았거든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외부 환경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독보적인 주자로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김종인 전 대표가 쓸 수 있는 입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요.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반기문 전 총장 등이 얘기했던 개헌에 대한 의지로는 문재인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명백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제3지대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외부 환경의 변화는 문재인 전 대표가 굳건하지만 상대적인 진영으로 볼 수 있는 보수 진영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선거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긴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 이후로 사그라들었던 제3지대의 불씨를 김종인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 거다. 우리가 관측해 볼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해서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실 건지는 아직 여전히 의문으로 남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좀 자막이 있는 부적절한 화면이 나갔는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를 봐야 됩니까? 일단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난번 총선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와 그리고 예우를 갖추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신, 감정적으로 많이 마음이 상하신 것 같다는 게 주변 전원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 해서 패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패권이었는 비패권지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태풍으로 날아간 빅텐트를 다시 한번 재건해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유한국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된다면 인용될 경우에 이제는 탄핵 찬성에 반대냐고 한 대립 갈등이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하에 그 탄핵에 좀 자유로운 자유한국당의 탈당파 의원들,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 민주당의 탈당파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제3지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킹으로 나서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빅텐트 치려고 나가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에는 킹으로 나갈 수 있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 제3지대에서는 본인 또한 킹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르의 목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아마 그분이 토사구팽의 그 배신감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그 킹의 자질하고 킹메이커의 자질은 다르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유비의 자질과 제갈량의 자질이 다르듯이 저는 이게 그 김종인 의원이 이제 만약에 본인이 킹이 되겠다고 하면요,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많고, 오히려 이게 그분이 진짜 본인 희생해서 오히려 이게 킹메이커로서 뭐 빅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데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럴 때는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고, 본인이 만약에 킹의 욕심 때문에 나갔다면 예. 파괴력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종인 전 대표 탈당할 거다 하면서 어느 당에 갈 거냐고 했더니 어느 당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당할 거냐고? 그거는 할 거예요. 탈당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뭐 비공식적으로 탈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날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뭘 할 거냐는 걸 갖다가 내가 미리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탈당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탈당한다고 그랬는데 뭐 자유한국당과 연대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내가 뭐 어디 당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탈당 후에 그 직접 출마를 하실 거다 이런 보도. 그래서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거를 미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안개 화법입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김병민 의원께서 좀 풀어봐 주시죠. 또 연막을 예. 좀 피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의제 표명은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킹이냐 킹메이커냐 얘기를 했는데 저는 킹이 꼭 하나의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개헌론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나누자라는 건데 사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개헌을 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미 그 공약과 약속 속에서 대통령은 누가 할 것이고 분권형 총리는 누가 할 것인지를 국민한테 선언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 선거에서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섀도우 캐비넷에 대한 구성은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짤 확률이 높은데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나오겠다라기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에서의 총리의 역할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킹으로 누구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는 그러니까 현재 말씀이신가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아마 이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세게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볼 것이고요. 예. 여기서 누군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자 할 것이고 여기서 누군가는 분권형 총리로 나오고자 할 것인데 결국은 박지원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중간에서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지대에서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대목이 김종인 대표가 남이 써준 원고 읽는 사람 대통령 후보에도 비판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비판했는데 오늘 그 얘기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공교롭게도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친박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본 지가 좀 며칠 됐습니다. 과연 김무성과 김종인은 아무 관계가 없을까? 그리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 대표는 관련이 없을까? 저는 예. 이 세 사람이 모종의 제3지대 텐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랑은 공식적으로도 좀 만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예. 전 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내 대선 주자분들 뭐 이런 분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기와 타이밍을 조정하는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바로 김종인, 박지원 그리고 김무성의 다시 한번 텐트를 펴려고 하는 그 예. 기점은 탄핵 인용 이후에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그야말로 애증의 일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토로해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지난해 5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총선에서 낭떠러지에서 구해놨더니 이제 와서 이 친문들이 딴소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연말에는 살려달라고 해서 나는 왔다. 국민성장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쏙 빠졌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3일에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죠. 경제민주화 뜻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이게 문재인 대표는요 속으로는 이게 불감청 고소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속으로 나가주는 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안희정 예. 지사나 이재명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말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후보는 저는 진심으로 말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김종인 의원 나가면요, 저는 제가 보기에 당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국당은 12~13%, 바른당은 한 5~6%, 그다음에 국민당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스스로 갇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아마 어느 당에 속하지 않고 텐트를 칠 텐데 제 결론은 이게 만약에 한국당의 비박,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의 비문 요까지 해야만 이게 빅텐트지. 그게 안 되면 파괴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오늘 좀 말리는 듯한 모양새도 보였는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별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했던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 저렇게 욕할 건 줄 알면 왜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에 갔는지 저는 그 의구심이 좀 나고요. 그럴 줄 모르고 간 저런 줄 거죠.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새누리당을 선택했을 때도 그랬고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라는 거와 기대치가 있는데 저런 정치적인 노련한 분이 그걸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저런 얘기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의 탈당은 김종인에게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아주 아픈 구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김종인 전 대표까지 못 잡는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안희정 지사를 선택하면서 품 넓은 진보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는 품이 좁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상당히 아픈 구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전 대표 행보를 보면은 그야말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승리의 공신을 했습니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그때 뭐 행복 추진위원장 이거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상 총선 제1당대인데 뭐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4.13 총선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나가서 국민의당을 새롭게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을 분당으로 이끌었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선택한 절체절명의 수가 바로 김종인 전 대표를 데려왔던 부분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 진영을 진보와 보수의 넓은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중도 보수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 한 사람의 배지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상징할 수 있었던 중도 보수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성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사람은 사실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안희정 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친문을 제외한 나머지 비문 진영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면서 어떻게든 결전의 승부를 벌이려고 하는데 김종인 전 대표 한 사람만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진영 전 장관이라든지 또다시 동반 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예. 있는데 외부로 확장하려고 하는 안희정 지사의 세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안희정 거고 지사는 내심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섭섭하겠어요. 본인이 만약에 예. 이 김종인 전 대표가 바깥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이 힘을 그대로 모아서 안희정 지사에게 힘을 실었으면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었을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일 아쉽고 아마 땅을 치는 사람이 안희정 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왔던 김종인 전 대표가 1년 만에 떠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종인 대표님은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모셔왔었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탈당 이후에 그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인물들이 또는 좋은 세력들이 순차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떠나고 있고 또 분열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지휘했던 당의 제1공신이 다시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김종인 전 대표님의 탈당을 만류하고 민주당 안에서 본인의 뜻을 펴고 우리 민주당의 지평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 전 대표 안타깝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안희정 지사는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문재인 후보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감청 고소원 우리에게 나가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요. 저는 이게 김종인의 탈당이 예선에서는 문재인 후보한테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어제 후보 되는 데는. 그러기에 저는 본선에서는 큰 타격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친노 패권주의 우려가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본선에서는 칩토끼도 중요하지만 산토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산토끼 잡는 데는 김종인만한 분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 포용성이나 확장성, 저렇게 친노 패권주의 우려 완화 이런 점에서 본선에서는 타격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본선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별로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이게 만약에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지지층들이 없다라면 그리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친노 패권이라고 친문 패권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리적인 반패권 세력이 모여한다라는 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후에 탄핵 반대뿐만 아니라 불복의 조짐까지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강력한 야당 후보가 그것을 제압해 주길 바란다는 심리 때문에 제3지대 빅텐트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김종인 전 대표가 나가서 제3지대 빅텐트를 치려고 해도 역설적이게도 태극기와 탄핵을 찬성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제3지대의 비패권 진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분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문 전 대표 가장 취약점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확장성이잖아요. 확장성 부분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평상시식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선거에서 보수든 진보든 선거에서 중간 진영인 걸 누가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가로지는데 그런 식이라면 상당히 뼈아플 건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관리하지 못한 것 이외에 전체 선거 구도가 흐트러질 정도의 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진영 논리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좀 많이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전 대표 탈당에 대해서 조금 과격하게 비판을 한 분도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든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지금 가장 좋은 입장이고 그리고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분이 하셨던 그 얘기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 하면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등을 돌리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총질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뭐 기관총이라도 난사하실 생각이신데 진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총 쏜다고까지는 안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상당히 의미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와도 친하지만 김종인 전 대표와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이 참 애증의 관계겠죠.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당에 대한 총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동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요. 4.13 총선 때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와갖고서는 비대위원장 맡길 때는 말 그대로 총질 아닌 모든 것들까지 다 맡겼던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하겠다. 운동권 청산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컷오프로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부분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총질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종인 전 대표가 했던 얘기들은 저는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늘 선거 때마다 지는 정당으로 인식이 돼 있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건데 선거가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단 메시지인 거고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는 이걸 자당에 대한 총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총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외부로서의 확장성을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는 김종인 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하는 건가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마도 김종인 전 대표가 적폐청산에 대한 그 문제가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대립 갈등들이 오히려 더 큰 통합과 화합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김홍걸 대표가 그러면 적폐를 적당히 덮고 가자는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내용인데 저는 뭐 손혜원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나 개인적으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두 분이 문재인 전 대표 가까운 주류층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가 당을 탈당하게 되면 그 개별적인 내용은 맞더라도 떠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잡으려고 하고 자기 부족함을 먼저 머리 숙여야지 저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나. 오히려 먼저 반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종인 전 대표가
왔다가 1년 만에 떠났는데 올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뼛속까지 바꿔보겠다. 체질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도로 그냥 친문, 도로 친도 패권주의로 친문입니까? 갔기 예. 때문에 아마 총선 때는 약간 이게 표를 이렇게 좀 바뀐 신용을 했지만 크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포용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면은 글쎄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대세론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이제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패권주의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여러 지지자들 입장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보긴 어렵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자 폭탄,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배격하는 모습들에 김종인 전 대표도 굉장히 많이 한계점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주류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개방성에 실패한 모습이 결국 김종인 전 대표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글을 잠깐 보시죠. 작년 이맘때 나는 컷오프 됐다. 이게 제목입니다. 나를 컷오프 시키신 분이 셀프 컷오프 하시겠단다. 만감 교체한다 이건데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자르더니 나갔다 이런 좀 야속한 글인 것 같아요. 네, 쿨하게 예. 보내드리자라는 그 속내를 예. 비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희생 속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공천권을 쇄신 공천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당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한 것 저렇게 같다는 같이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는 모습도 참 포착이 네,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쿨하게 나왔는데 예. 나머지 김홍걸 그 위원장이나 그 손혜원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김종인 대표나 외부에 있는 인자들을 더 영입하고 품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저 화면 보시면은 참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누드 풍자 논란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번엔 표창원 현수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네, 분명 잘못된 것이죠. 표창원 의원 가족을 저런 그림에 이제 풍자했다는 것은 분명 잘한 건 아닌데 네.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표창원 의원의 행위 때문에 이 내용을 뭐 정당화시키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만약에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사과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분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표창원 의원 개인에 대한 폄훼와 모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그 당시 문제지게 삼았던 것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누드 사진을 가지고 같이 결합시켰다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에 대한 부인과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표창원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위와는 분리시켜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벌건 대낮에 낯뜨거운 상태로서 현수막이 내걸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뭐 저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역사와 이성에 대한 그 몰지각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표창원 의원이 전시했던 올랭피아라고 하는 그림은 1865년도에 그 프랑스의 살롱전에 그동안 여성이나 인간에 대해서 신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표현하는 그런 관행에 맞서서 인간다운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담은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을 하자고 하는 도전이었고 그 당시에도 많은 비난이 일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와 성역에 대한 도전의 정신이었지 그런 것을 계승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과 패러디를 한 것이지 일개 여성이기 때문에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도하게 일면적인 부분만 과잉 해석한 부분을 가지고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졸렬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복은 엄벌해야 한다고 잘못된 생각이 건데 듭니다. 네. 표창원 의원이 그 당시에 해명을 한 것이 표현의 자유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표현의 자유가 이번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표현의 보십니까? 자유는 저는 공인에 대해서는 조롱과 패러디는 그 무한정 허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인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판도 허용돼야 하는데 예. 지금 표창원 의원의 부인은 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여성이라고 사기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돼 공인에 대해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표현의 자유 한계와 관련해서 유명한 그 법원이 있는데요. 예. 항상 그 당신이 두 팔을 마음대로 흔들 자유는 상대의 그 코앞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표창원 의원의 행위나 이번의 행위도 둘 다 이게 코앞에서 멈춘 게 아니고 둘 다 코를 때려버린 이 말은 이게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 예.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따질 때 첫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의도입니다. 이게 공익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서 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예술성의 여부. 이게 예술성이 뛰어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세 번째 명예 침해 정도 얼마나 크게 침해했느냐. 이 세 가지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이게 표창원 의원의 행위도 아무리 이게 대통령이 공인이지만 대통령을 갖다 누드로 만들어 한 건 저는 분명히 그 한계를 벗어났다 보고요. 이번 건은 이게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번 것도 복수, 약간 이게 보복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번 것도 저는 한계를 벗어났다 봅니다. 궁금한 건 표창원 의원이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네. 모욕죄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이게 모욕죄라는 게요. 예. 어떤 이게 그 언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동,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열병식 할 때 대통령 받들어 총하는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총을 안 드는 거예요. 경례를. 이것도 이게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도 모욕이 되고요. 따라서 이게 그 모욕이라는 게 뭐 꼭 언어만 아니고 거동이나 그림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 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모욕죄가 성립한다 봅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뭐 자업자득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건 표창원 의원이 또 이제 이전에 했던 무리를 빚었던 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표창원 예. 의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깨우친 바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실 현수막 사건 이전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국회에서 탄핵 심판 표결 과정에서 특히나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원에 대한 명단을 올렸다가 예. 해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표창원 의원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표창원 의원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당해보고 이게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당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표창원 의원이 행동하는 일 하나하나에 대한 조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깨닫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 선고가 언제일지, 운명의 날이 언제일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 오늘쯤에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헌재에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뭐 이미 합의가 완전히 다 돼서 예. 뭐 1시간 만에 빨리 끝나오는데 다만 이게 발표만 안 했다. 오늘 평의가 원래는 2시간을 하는데 1시간을 했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근데 그 시각은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고요. 예. 오히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워낙 많고 찬반 이게 대립 심해요. 따라서 이게 한번 너무 격렬하게 토론하다 보면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실제 고성이 오가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따라서 이게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돼서 오히려 이게 빨리 끝나버리고 그래서 선고도 이게 내일 이후로 정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3일까지 합의만 평결에만 사인만 하면 그 후에 선고가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반드시 13일까지 선고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더 늦을 수 있다 봅니다. 저는 뭐 합의가 안 되고 고성이 나오면 오히려 길어져야 되는데 짧게 끝난 걸 보면 뭔가 예정된 수순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다. 예. 다만 정치적인 고려, 예를 들면 그 선고를 그 금요일 날 했을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대규모 집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기롭게 피해간다라던가 그런 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들이지 이것이 탄핵에서 이견이기 때문에 그 이견을 조정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오늘 1시간 만에 끝난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 시간 1시간 짧아진 것 같고도 이렇게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엇갈린 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는 게 좀 합당할까요? 글쎄요, 결국은 일단은 그 우리가 과거의 선례를 비춰봤을 때 한 사흘 전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금요일에 선고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아마 내일 선고 일정을 지정해서 금요일에 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틀 전에 그럼 밝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당 이상 심판 청구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선고일을 지정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일에 선고라든 13일에 선고라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소수 의견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의 문제 제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와 같이 이뤄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만장일치로 끝났다라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일정이 정리됐을 건데 그러지는 않아 보이고 이 소수 의견이 과연 얼마나 나오게 될지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그 서양호 우리 소장님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럼 이게 그렇게 합의가 이미 다 돼 있다면 1시간 끝날 것 때문에 오전에서 굳이 오후로 옮길 이유가 없고요. 또 이게 저는 아마 제가 보기에 회의 시간이 짧은 거는 물론 이게 분위기도 있지만 좀 격해지면 높을 수도 있거든요. 박차고. 오후로 옮긴 건 왜 옮긴 건가요? 그런 게 오랫동안 더 충분하게 평의하기 위해서 옮긴 거죠. 그래서 1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례적이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어차피 만장일치는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헌재 재판관 성향이 여러 군데서 추천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소수 의견이 안 나올 수는 없고요. 저는 상당히 그 팽팽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평일 시간이 옮겨진 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서는 차은택 씨가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울먹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 최순실 씨 측이 사실상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차은택과 고영태가 주도한 일이다라고 하자 울먹이면서 최순실과 대통령 측이 했다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강변하면서 눈물을 좀 울먹였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오랜 동안 그 소위 말해서 친밀한 동업자적 관계에서 법정에서 서로 누가 국정농단의 실세 책임자이냐를 놓고는 첨예하게 갈린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재판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은택 씨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손을 들어줄지 그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고영태와는 비교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그 눈물이 그 참회의 눈물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거짓과 어떤 위선, 저는 이게 악의 눈물로 보는데요.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나 재판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고 영원한 자기 이익, 자기 형량을 줄이는 이게 저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차은택 씨를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고영태 씨를 보면서 굉장히 억울해한다라는 오늘 그 느낌을 지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교 자체가 불쾌하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영태와 차은택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순실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고영태 씨를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에 나왔던 녹취록에 대한 증언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고영태 씨랑 좀 다르다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면은 굉장히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에 얽히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권력에 심취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받아야겠죠. 근데 그럼 고영태 씨를 바라보는 차은택 씨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과연 고영태는 본인이 했던 잘못의 형량의 무게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에 모든 것들을 밝히게 된 정말로 선의의 그런 고발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차은택 씨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과연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으로 나름대로의 수사를 받게 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차은택 씨의 마음, 오늘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됐을 때는 고영태 씨에 대한 그 속에 대한 그런 원한의 감정들은 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도 뭐 차은택 씨 얘기 나오면 좋은 말은 안 나오던데요.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좀 명명백백히 나중에 좀 가려지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는 사드 얘기를 끝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드가 일부지만 한국에 전격 도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왜 졸속으로 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기에 야당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정권 교체 되기 전에 보수 정권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빨리 사드를 현실화시키자고 하는 속에서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사드 배치 결정만 가지고도 저렇게 중국에서의 대량 보복 문제 때문에 한국의 통상 문제가 가장 큰 난맥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대책 없이 주변 강대국의 설득과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라면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대단히 외교적으로 미숙하게 처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교적으로 좀 미숙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드 배치 전격화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상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드 배치 문제에 반대하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법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면 결국 북한 정권과 중국 편을 드는 것이란 오해를 살 뿐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한미 협의 또 한중 협의를 통해서 안보와 경제 또 우리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핵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 정부로 넘겨라,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라, 이런 양측의 엇갈린 입장 보셨는데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표께 묻고 싶어요. 다음 정부까지 북한이 공격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공격하면 이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끝으로 딱 저는 이게 그 다산 정약의 목민심서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소개하면 병가 백년불능, 무기는 이게 100년 동안 쓰지 않더라도 불과 1일 무비, 하루라도 이게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아주 이게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차기 정부로 이관시켜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번 정부의 선택 같은 경우가 오히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드를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사드를 말 그대로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은 북한의 핵 문제가 정리됐을 때 우리도 철수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있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사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반대가 된다라면은 롯데가 성주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할 때부터 반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성주에 대한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실제 사드 배치로 인한 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실현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좀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서양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